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수준이다,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이다, 이런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데, 2014년 작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세계 80이다 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03년만 하더라도 23위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2003년경에 우리 금융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청사진까지 발표했습니다마는 10여 년이 지난 작년에 세계 80, 이 80위는 아프리카 우간다 정도 수준이다, 이런 그 발표를 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 경쟁력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거 각 부분인데 모든 부분에서 금융 경쟁력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영업 수익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마다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만 보면 은행의 순이익률이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발전하기 그냥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치금융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보면 가장 쭉 이렇게 금융산업의 경쟁력 추락의 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주인 없는 은행.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16개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있는데, 16개 은행 금융지주 중에서 예컨대 시티은행이나 SC같이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는 3개 정도를 빼고는 모두가 주인이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라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대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옵니다. 낙하산 인사가, 주인이 없으니까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그분은 자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낙하산을 내려준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취약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각한 대리 문제라고 그래요. 은행의 행장이라든지 지주회사 회장은 은행의 주주들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주를 쳐다보기보다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낙하산 인민권자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융이 그렇게, 왜 그렇게 됐느냐? 또 한 가지는 금융을 혁신을 지휘하는 과도한 규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가 많은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낙하산. 나중에 예컨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낙하산으로 산하금융기관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규제를 안 내놓고 있는 거죠. 이 규제는 최근에 아주 금융 IT라고 그래가지고,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이 세계적인 대세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고 있는 그 고리가 바로 금융감독당국 체계입니다. 독립성을 부여해버리면은 금융권을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금융감독당국이 여전히 독립성이 회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낙하산 인사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정권마다 정치금융에 앞장을 씁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이익의 10%를 떼내서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은행이라는 고유의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속에서 주주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모여서 은행연합회에서 모여서 이익의 10%를 매년 객출해서 미소금융재단에다 출연. 이런 예를 들면 하나의 그런 거죠. 또 어떤 데는 녹색금융을 하다가, 또 어떤 데는 또 기술금융을 하다가, 이런 걸 우리가 정치금융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를 내걸고 그 어젠다에 부합하는 금융들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치금융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 정부나 정치권들이 금융당국을 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꼭 쥐고 있죠. 이 금융당국이 왜 쥐고 있느냐. 바로 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감독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독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이 금융당국은 정부나 정치권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그야말로 제대로 감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 바로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독만 했으면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천여 개 자금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이 소홀하니까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할 때는 본래는 사전적으로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감시를 모니터링이라 감시를 사전적으로 이 기업들이 돈을 빌려오면 이 빌려간 돈들이 제대로 투자가 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는 그 빌려간 돈들이 그런데 제대로 공장을 짓고 쓰여지고 있나 하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별로 안 합니다. 왜?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고 또 기업들도 금융기관을 쳐다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심사나 감시를 받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융당국이나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의 고유 기능에 나가는 우리가 흔히 사전심사와 사후 감시를 금융중개 기능이라고 합니다. 금융을 중개한다. 아까 우리가 처음 배웠지만은 저축액자들의 돈을 모아서 차입자들의 돈을 가져갈 때는 바로 그 금융을 중개하는 거죠. 그런 금융을 중개할 때는 사전심사와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 기능을 금융중개 기능. 이것이 낙후되면은 금융산업은 만년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리 때문에 관치금융을 그냥 두고는 더 크게 생각하면은 금융당국의 독립성, 정부나 정치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요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이렇다 보니까 예대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입구조입니다. 다른 금융상품들을 개발하기 힘듭니다. 금융상품 하나 개발하는데도 전부 다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거의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발생했던 KB금융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재작년에 2, 3년 전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 KB금융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미비한가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또 독립적인 제3의 라인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건데 그거 전혀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할 필요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구조 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들끼리 인수합병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왜 안 되는가 하나은행이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럼 인수합병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거리에 은행이 2개 있다가 하나는 문을 닫아야죠. 하나는 정리를 하고 직원들도 감원을 이걸 그래야만이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계속되고 방만한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해외에 나가는 것도 해외도 수익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는 게 마치 무슨 공로의 대가로 내보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해외에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외 나가면 그냥 적자만 계속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아주 약화시키고 있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금융산업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금융중개 기능이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회복되어서 또 강화시켜서 실물 경기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서 제대로 사전에 심사하고 사후 감시를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부문에 돈이 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실화가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기업들이 부실화가 되겠죠. 그래서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봉이 예컨대 대졸 초임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월 한 300만 원 되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달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6만 달러가 되려면은 대졸 초임을 월 한 500만 원, 6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600만 원을 주고 어떤 산업이 견디겠느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산업이에요. 싱가포르 예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 4,500개가 진출해 있고, 심지어는 제가 방문했던 도이치방크나 시티뱅크 아시아본부 같은 경우는 4,5천 명씩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액 연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4,500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경영대학원이 우죽순 들었으면서 싱가포르는 금융과 교육 허브가 되어서 오늘날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5만 6천 달러를 기록해서 정확히 한국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네 마리 용이 아니고 도저히 한국은 따라갈 수 없는 세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0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부가치 금융산업으로 발전을 해야만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금융허브라고 허브로 그 자연적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2020년에 상해 국제금융센터가 2020년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2020년에 완성되면은 과연 한국 금융산업은 더욱더 초라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이 발목이 가는 길목이 굉장히 어려운 고비에 있는데 이 고비를 벗어나려면 이런 고부가치 금융산업 그와 연관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너무 심하고 주인이 없고 그래서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쭉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자본은 금융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대행화라든지 아시아의 리딩뱅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런 문제는 소유구조 문제죠. 그 다음에 지배구조도 독립적 사회이사,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적 사회이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죠. 금융위원회는 정부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는 금융산업 발전이 거의 기대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하는 얘기고 자연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부의 문호발식 금융규제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차관급 정도를 지내면은 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을 1년에 연간 한 20억, 30억 고액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단절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금융의 자율성 그리고 금융의 자율성을 회복시켜 줘야만이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